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익숙한 자리, 마호가니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는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흘러갑니다. 날씨 이야기, 휴가 계획,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시리즈까지 모두가 정해진 순간에 웃음을 터뜨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합니다. 의미 없는 가벼운 대화들이 배경음악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죠. 하지만 당신은 그 표면 아래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승진 소식을 전하는 동료의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떨림, 그 안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지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는 친구의 모습,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그 미소에서 애써 감추려는 어떤 균열을 봅니다. 성공과 야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또 다른 지인의 모습, 그 무게감 있는 침묵의 의미를 홀로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잔잔한 수면 위를 스쳐 지나가는 조약돌처럼 인간관계의 얕은 표면을 가볍게 즐기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선과 침묵,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된 모든 단어 속으로 깊이 잠수합니다. 보이지 않는 안테나라도 가진 것처럼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는 주파수를 홀로 감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대화가 시사 문제로 넘어갔을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의미 있는 대화, 당신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소통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죠. 당신은 진심 어린 호기심과 걱정을 담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기술 덕분에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역사상 가장 높다고 해요. 소셜미디어가 연결과 동시에 단절이라는 역설을 만들어낸다는 글을 읽었어요.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연결된 척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대화의 표면을 넘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부의 벽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립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즐기자고. 당신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당신만의 세계로 물러납니다. 차마 내뱉지 못한 생각의 무게를 주머니 속 돌멩이처럼 품은 채로 말이죠. 이것은 바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받은 천재의 동화가 아니라 맹목적인 편안함을 선호하는 세상 속에서 홀로 명료하게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솔직하고 깊은 탐구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수능에 보상하고 진정성을 벌하는 세상 속에서 깊이 느끼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정신에 숨겨진 영토를 탐험하는데 평생을 바친 선구적인 심리학자 칼 융은 이 현상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이 더 지적이고 자기인식이 깊어질수록 그는 사회의 일반적인 무의식으로 인해 더 많이 고통받는다. 이것은 명예의 훈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본 것을 보지 않은 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짊어진 아름다운 짐에 대한 인식이며 경고입니다. 소요의 구조. 무엇이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지능일까요? 예민함일까요? 혹은 특정 개인을 영원한 아웃사이더의 삶으로 몰아넣는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회가 제공하는 안락한 환상을 꿰뚫어 볼 때 찾아오는 깊은 고독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유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관습적인 사고의 사슬에서 벗어났지만 그 결과 스스로가 만든 광야를 헤매게 된 이들입니다. 니체는 이 자유정신들이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해방을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여정은 종종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른들은 왜 말과 행동이 달라요? 슬플 때도 왜 행복한 척해야 해요? 사랑은 왜 가끔 조건적으로 느껴져요? 규칙들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질문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배웁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다른 애들처럼 좀 굴어라 같은 말을 듣게 되죠. 하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해가 갈수록 더욱 복잡하고 절박하게 자라날 뿐입니다. 니체와 융 모두에게 영향을 준 비관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겨울의 온기를 유지하려는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위안을 얻기 위해 서로에게 옹기종기 모여들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로 상대를 찌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유난히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처럼 느낍니다. 연결을 갈망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운명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현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지 지적으로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경학적으로도 다릅니다. 신경과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의 매우 민감한 사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20%가 더 민감한 신경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고 주변 환경의 미묘한 차이를 더 잘 인지합니다. 아론 박사가 HSP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뇌는 말 그대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을 발견하고 감정의 미묘한 흐름을 포착하며 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처리합니다. 빠른 결정과 피상적인 상호작용의 보상을 주는 세상에서 이러한 깊이 있는 정보 처리 방식은 재능이 아닌 장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미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그들의 성향이 효율성과 수능을 요구하는 기업 문화와 충돌하는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분리하고 그냥 일을 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의미하거나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업무에 대해 깊은 고뇌를 겪습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모두가 애써 외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무실의 뒷담화나 기업의 이중적인 언어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거의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인간의 경험에서 의미를 체계적으로 박탈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이 단순한 생산성으로, 관계가 거래로, 존재가 일련의 기분 전환용 자극으로 전락할 때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무의미함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날카롭게 느낍니다. 그들은 그저 대충 흉내내거나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중요하기를, 자신의 일이 목적을 갖기를, 자신의 관계가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바로 이런 것들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진실의 주파수.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파장, 다른 주파수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들은 당신과 같은 언어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습지 않은 농담에 웃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흥분하며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경험에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칼 융은 인류의 가장 깊은 두려움, 욕망, 그리고 원형적인 패턴이 거주하는 공유된 정신 공간인 집단 무의식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과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써준 각본을 따르는 것에 만족하며 자신의 존재를 이끄는 근본적인 가정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더 깊은 영역과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의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어떤 진짜를 만져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진정성을 느끼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은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흑백 세상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색깔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생생함을 외면할 수 없으며 회색빛 세상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파수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실의 주파수에서 진동합니다. 반면 사회의 많은 부분은 편안함의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진실은 종종 불편하고 귀찮으며 혼란을 야기합니다. 진실은 우리에게 외면하고 싶은 것을 직시하라고, 무디게 만들고 싶은 감정을 느끼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싶은 것들에 질문하라고 요구합니다. 불교의 마야 개념, 즉 실제를 가리는 환상의 베일이라는 개념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야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며 환상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베일 뒤를 엿보았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무의식적인 편안함으로 집단적인 가식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만듭니다. 방 안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열을 일으키고 부정적이며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비칩니다. 당신은 일부러 까다롭게 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집단적인 부인에 동참할 수 없을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에서 이 점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동굴에 묶인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한 명이 풀려나 진짜 세상을 보게 되죠. 그가 돌아와 자신의 발견을 공유할 때 다른 죄수들은 그의 증언을 거부하고 익숙한 그림자를 선호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이방인, 문제야,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플라톤의 통찰이 있습니다. 해방된 죄수에게는 계속해서 시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입니다. 거부당하는 것을 즐겨서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며 누군가는 그것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증인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쓴 가면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한계를 긋는 신념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법을 배운 집단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묻기를 멈춘 질문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감당하기 벅찰지라도 동시에 심오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감정의 스펀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감지합니다. 대화는 가볍고 모두가 미소 짓고 있지만 맛볼 수 있을 만큼 짙은 긴장감의 기류가 흐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말 계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지만 당신은 말해지지 않은 감정들의 홍수 속에서 익사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감정적 경계가 종종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심리적 전염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개인들 사이에서 감정과 심리 상태가 무의식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이것을 경험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감정의 안테나를 영구적으로 펼쳐놓은 것처럼 모든 방향에서 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듯합니다. 공감 능력자와 민감한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정신과 의사 주디스 올로프 박사는 이를 감정의 스펀지가 되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흡수합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받는 동료의 불안감, 이혼을 겪는 친구의 슬픔,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분노를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흡수된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흡수는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끌 수 없는 라디오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감정 주파수에 맞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영혼의 피로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회는 이 민감함을 이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정말로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며 자신의 고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비공식적인 상담사, 감정의 쓰레기통,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 항상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아이러니는 처참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깊은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흡수한 감정의 무게까지 짊어지고 있어 감정적 지지가 가장 절실한 바로 그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안을 얻기 위해 찾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카렌 홀 박사는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인정이나 보답 없이 막대한 양의 감정 노동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기념일을 기억하고 힘든 시기를 겪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먼저 알아차리고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에게 지지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감정적 필요는 복잡하고 미묘하며 종종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투적인 위로나 피상적인 안심의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보여지고 이해받으며 그들의 깊이 수준에서 만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감정적 비대칭을 만듭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심오하게 주지만 같은 수준으로 받기 위해 애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데는 능숙해지지만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려 할 때는 마치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 결과는 특정한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오해받아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강렬해 보이는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사는 외로움입니다.
항상 강한 사람, 현명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내면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만큼이나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외로움입니다. 정상이라는 가면, 깊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르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보통 일련의 작은 거절, 혼란스러운 표정, 그리고 불편한 침묵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어딘가 잘못되었고 과하고 부적절하다는 깨달음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정상의 가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세심하게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기만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눈치 문화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분위기를 끊임없이 살피고 자신을 맞춰야 하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이 가면은 필수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융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습니다. 삶의 도전으로 인해 부서졌지만 그 부서짐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원형을 구현하며 자신의 내면에 심오한 상처와 심오한 지혜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상처는 종종 오해받거나 거부당하거나 세상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온 평생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빛을 줄이고 목소리를 낮추고 불편한 질문을 멈추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결을 시도했을 때 불편함이나 거절로 되돌아오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상처들이 연민과 통찰의 원천이 됩니다. 거절의 아픔을 느껴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능숙해집니다. 오해받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보고 듣는데 재능을 보입니다. 너무 과하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강렬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공간을 마련하는 법을 배웁니다. 상처받은 자에서 치유자로의 이 변화는 자동적이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그림자 부분을 포함하여 자아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과정이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민감함을 강점으로, 강렬함을 재능으로, 깊이를 보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고갈되는 것을 거부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고독의 연금술. 고독과 외로움은 종종 혼동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고통입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기쁨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두 상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심리적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선택이 아닌 상황에 의해 홀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깊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고 강렬함은 압도할 수 있으며 질문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얕은 관계를 위해 간과되거나 단순히 그룹 내에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요된 고독 속에는 숨겨진 선물이 있습니다. 정상인 척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에서 벗어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깊은 생각을 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내면의 풍경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정보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흡수한 감정들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며
모든 가면과 적응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문은 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입니다. 자신의 문화 속에서 이방인처럼 느낀 수년 후 그들은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강렬하게 느끼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런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소식은 그들을 찾는 데는 인내와 용기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정 환경과 활동에 끌립니다. 그들은 서점과 도서관, 미술관과 박물관, 조용한 카페 구석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철학과 심리학, 문학과 시, 영적 수행과 치유 예술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들은 시트콤보다는 다큐멘터리를, 오락보다는 깊이를, 기분 전환보다는 의미를 추구합니다. 두 명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를 알아볼 때 종종 즉각적인 안도감과 인식이 있습니다. 마침내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설명하거나 단순화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강렬함과 깊이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드물지만 심오하게 영혼을 살찌웁니다. 진정성이라는 혁명. 우리의 불안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세상에서 진정성을 지키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이 됩니다. 자신의 빛을 흐리지 않기를 거부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며 외양보다 의미를 고집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수능과 소비 위에 세워진 시스템의 위협이 됩니다. 우리 경제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감정에 의존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뷰티 산업은 외모에 대한 불안감 위에서 번성합니다. 자기개발 산업은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감각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우리를 자신의 삶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함으로써 성공합니다. 스스로와 평화를 찾고 스타일보다 실체를 중시하며 오락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깊이를 가진 사상가들이 종종 소외되거나 까다롭다는 딱지가 붙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산만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에필로그, 당신을 위한 초대. 만약이 그래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만약 더 적은 것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너무 과하다는 익숙한 아픔을 느낀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초대입니다. 당신의 깊이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지 말고 얕은 것으로 충분한 척하지 말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은 잠들기를 선호하는 세상에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무의식을 선택하는 사회에서 유식적인 사람입니다. 연기를 보상하는 문화에서 진정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당신의 깊이는 짐이 아니라 당신의 선물입니다. 당신의 강렬함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힘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합니다. 비록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항상 알지는 못하더라도 말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당신 자신을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데 더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곳곳에 당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얕은 세상에서 깊이를 추구하며 질문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찾게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성이 그 빛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등대가 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환상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연기에 보상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비밀스럽게는 진정성에 굶주려 있습니다. 세상은 표면을 중시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깊이에 굶주려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굶주림에 대한 답입니다. 당신이 어둠 속의 빛입니다. 당신이 얕음 속의 깊이입니다. 당신이 환상 속의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안락한 영역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인 것에 대해 사과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질문, 당신의 감정, 당신의 깊이, 당신의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아름답고 복잡하며 강렬하고 위대한 자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온전하게, 완전하게, 당당하게 당신 자신이 되십시오. 세상이 항상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당신의 존재로 인해 영원히 변화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의 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식 있는 자들의 공동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깊이를 추구하는 이들의 동료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가 닿게 하는 선한 영향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익숙한 자리, 마호가니 테이블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는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흘러갑니다. 날씨 이야기, 휴가 계획,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시리즈까지 모두가 정해진 순간에 웃음을 터뜨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표합니다. 의미 없는 가벼운 대화들이 배경음악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죠. 하지만 당신은 그 표면 아래 다른 소리를 듣습니다. 승진 소식을 전하는 동료의 목소리에 섞인 미세한 떨림, 그 안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지합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는 친구의 모습,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그 미소에서 애써 감추려는 어떤 균열을 봅니다. 성공과 야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드는 또 다른 지인의 모습, 그 무게감 있는 침묵의 의미를 홀로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치 잔잔한 수면 위를 스쳐 지나가는 조약돌처럼 인간관계의 얕은 표면을 가볍게 즐기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모든 시선과 침묵,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된 모든 단어 속으로 깊이 잠수합니다. 보이지 않는 안테나라도 가진 것처럼 다른 이들이 듣지 못하는 주파수를 홀로 감지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대화가 시사 문제로 넘어갔을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낍니다. 의미 있는 대화, 당신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소통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죠. 당신은 진심 어린 호기심과 걱정을 담아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합니다. 참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는 기술 덕분에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역사상 가장 높다고 해요. 소셜미디어가 연결과 동시에 단절이라는 역설을 만들어낸다는 글을 읽었어요.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는 정말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연결된 척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낍니다. 당신이 대화의 표면을 넘어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려 할 때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부의 벽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립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즐기자고,
당신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당신만의 세계로 물러납니다. 차마 내뱉지 못한 생각의 무게를 주머니 속 돌멩이처럼 품은 채로 말이죠. 이것은 바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해받은 천재의 동화가 아니라 맹목적인 편안함을 선호하는 세상 속에서 홀로 명료하게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솔직하고 깊은 탐구입니다. 이것은 사회가 수능에 보상하고 진정성을 벌하는 세상 속에서 깊이 느끼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정신의 숨겨진 영토를 탐험하는데 평생을 바친 선구적인 심리학자 칼 융은 이 현상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 사람이 더 지적이고 자기인식이 깊어질수록 그는 사회의 일반적인 무의식으로 인해 더 많이 고통받는다. 이것은 명예의 훈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본 것을 보지 않은 척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짊어진 아름다운 짐에 대한 인식이며 경고입니다. 소유의 구조. 무엇이 한 사람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걸까요? 지능일까요? 예민함일까요? 혹은 특정 개인을 영원한 아웃사이더의 삶으로 몰아넣는 운명의 잔인한 장난일까요? 그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사회가 제공하는 안락한 환상을 꿰뚫어 볼 때 찾아오는 깊은 고독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유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관습적인 사고의 사슬에서 벗어났지만 그 결과 스스로가 만든 광야를 헤매게 된 이들입니다. 니체는 이 자유정신들이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자신의 해방을 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여정은 종종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 다른 아이들이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어떤 아이들은 어른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른들은 왜 말과 행동이 달라요? 슬플 때도 왜 행복한 척해야 해요? 사랑은 왜 가끔 조건적으로 느껴져요? 규칙들은 왜 이렇게 제멋대로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자신의 질문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금방 배웁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다른 애들처럼 좀 굴어라 같은 말을 듣게 되죠. 하지만 질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해가 갈수록 더욱 복잡하고 절박하게 자라날 뿐입니다. 니체와 융 모두에게 영향을 준 비관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겨울의 온기를 유지하려는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그들은 위안을 얻기 위해 서로에게 옹기종기 모여들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로 상대를 찌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유난히 날카로운 가시를 가진 고슴도치처럼 느낍니다. 연결을 갈망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이들에게 상처를 입힐 운명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현상을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단지 지적으로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신경학적으로도 다릅니다. 신경과학자 일레인 아론 박사의 매우 민감한 사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약 20%가 더 민감한 신경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보를 더 깊이 처리하고 주변 환경의 미묘한 차이를 더 잘 인지합니다. 아론 박사가 HSP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들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뇌는 말 그대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을 발견하고 감정의 미묘한 흐름을 포착하며 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처리합니다. 빠른 결정과 피상적인 상호작용에 보상을 주는 세상에서 이러한 깊이 있는 정보 처리 방식은
재능이 아닌 장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의미와 진정성을 추구하는 그들의 성향이 효율성과 수능을 요구하는 기업 문화와 충돌하는 직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분리하고 그냥 일을 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무의미하거나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업무에 대해 깊은 고뇌를 겪습니다. 그들은 회의에서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모두가 애써 외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무실의 뒷담화나 기업의 이중적인 언어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로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쓴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만 있다면 거의 모든 고통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인간의 경험에서 의미를 체계적으로 박탈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일이 단순한 생산성으로, 관계가 거래로, 존재가 일련의 기분 전환용 자극으로 전락할 때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무의미함을 다른 누구보다도 더 날카롭게 느낍니다. 그들은 그저 대충 흉내내거나 기계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중요하기를, 자신의 일이 목적을 갖기를, 자신의 관계가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종종 바로 이런 것들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 과연 놀라운 일일까요? 진실의 주파수.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파장, 다른 주파수 위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들은 당신과 같은 언어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습지 않은 농담에 웃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 흥분하며 당신의 영혼을 울리는 경험에는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능이나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주파수의 문제입니다. 칼 융은 인류의 가장 깊은 두려움, 욕망, 그리고 원형적인 패턴이 거주하는 공유된 정신 공간인 집단 무의식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과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써준 각본을 따르는 것에 만족하며 자신의 존재를 이끄는 근본적인 가정에 결코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더 깊은 영역과 접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의식의 표면 아래에 있는 어떤 진짜를 만져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진정성을 느끼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은 연기처럼 느껴집니다. 흑백 세상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색깔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 생생함을 외면할 수 없으며 회색빛 세상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파수 문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실의 주파수에서 진동합니다. 반면 사회의 많은 부분은 편안함의 주파수에서 작동합니다. 진실은 종종 불편하고 귀찮으며 혼란을 야기합니다. 진실은 우리에게 외면하고 싶은 것을 직시하라고, 무디게 만들고 싶은 감정을 느끼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싶은 것들에 질문하라고 요구합니다. 불교의 마야 개념, 즉 실제를 가리는 환상의 베일이라는 개념이 이 현상을 잘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야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며 환상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베일 뒤를 엿보았고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무의식적인 편안함으로 집단적인 가식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만듭니다. 방 안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분열을 일으키고 부정적이며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비칩니다. 당신은 일부러 까다롭게 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집단적인 부인에 동참할 수 없을 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그의 유명한 동굴의 비유에서 이 점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동굴에 묶인 죄수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를 현실로 착각합니다. 그러다 한 명이 풀려나 진짜 세상을 보게 되죠. 그가 돌아와 자신의 발견을 공유할 때 다른 죄수들은 그의 증언을 거부하고 익숙한 그림자를 선호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자는 이방인, 문제야, 평화를 깨뜨리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플라톤의 통찰이 있습니다. 해방된 죄수에게는 계속해서 시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환영받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입니다. 거부당하는 것을 즐겨서가 아니라 진실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니며 누군가는 그것을 증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 증인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쓴 가면을 착취하는 시스템을, 한계를 긋는 신념을 꿰뚫어 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는 법을 배운 집단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묻기를 멈춘 질문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때로는 감당하기 벅찰지라도 동시에 심오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감정의 스펀지.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감지합니다. 대화는 가볍고 모두가 미소 짓고 있지만 맛볼 수 있을 만큼 짙은 긴장감의 기류가 흐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말 계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하며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지만 당신은 말해지지 않은 감정들의 홍수 속에서 익사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감정적 경계가 종종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뚫려 있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칼 융은 이 현상을 심리적 전염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개인들 사이에서 감정과 심리 상태가 무의식적으로 전이되는 현상이죠.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이것을 경험하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감정의 안테나를 영구적으로 펼쳐놓은 것처럼 모든 방향에서 오는 신호를 수신하는 듯합니다. 공감 능력자와 민감한 사람들을 광범위하게 연구한 정신과 의사 주디스 올로프 박사는 이를 감정의 스펀지가 되는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흡수합니다. 그들은 스트레스 받는 동료의 불안감, 이혼을 겪는 친구의 슬픔, 지하철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분노를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흡수된 감정을 자신의 감정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흡수는 자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적 짐을 짊어지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마치 끌 수 없는 라디오처럼 원하든 원치 않든 끊임없이 감정 주파수에 맞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깊은 영혼의 피로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사회는 이 민감함을 이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불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처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들은 종종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정말로 귀 기울여주고 이해해주며 자신의 고통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비공식적인 상담사, 감정의 쓰레기통,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위해 항상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 아이러니는 처참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깊은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서 흡수한 감정의 무게까지 짊어지고 있어 감정적 지지가 가장 절실한 바로 그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안을 얻기 위해 찾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카렌 홀 박사는
감정 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관리하는 보이지 않는 노동이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인정이나 보답 없이 막대한 양의 감정 노동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기념일을 기억하고 힘든 시기를 겪는 친구들에게 안부를 묻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먼저 알아차리고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에게 지지가 필요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곤 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감정적 필요는 복잡하고 미묘하며 종종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투적인 위로나 피상적인 안심의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보여지고 이해받으며 그들의 깊이 수준에서 만나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감정적 비대칭을 만듭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심오하게 주지만 같은 수준으로 받기 위해 애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데는 능숙해지지만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려 할 때는 마치 외국어를 말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 결과는 특정한 종류의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니라 오해받아서 느끼는 외로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강렬해 보이는 생각과 감정을 품고 사는 외로움입니다. 항상 강한 사람, 현명한 사람,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 내면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만큼이나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는 외로움입니다. 정상이라는 가면, 깊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삶에는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르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은 보통 일련의 작은 거절, 혼란스러운 표정, 그리고 불편한 침묵을 통해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자연스러운 방식이 어딘가 잘못되었고 과하고 부적절하다는 깨달음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정상의 가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세심하게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기만이 아닙니다. 생존 전략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눈치 문화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의 기분과 분위기를 끊임없이 살피고 자신을 맞춰야 하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이 가면은 필수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융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원형에 대해 광범위하게 저술했습니다. 삶의 도전으로 인해 부서졌지만 그 부서짐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원천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원형을 구현하며 자신의 내면에 심오한 상처와 심오한 지혜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상처는 종종 오해받거나 거부당하거나 세상에 비해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온 평생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빛을 줄이고 목소리를 낮추고 불편한 질문을 멈추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연결을 시도했을 때 불편함이나 거절로 되돌아오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상처들이 연민과 통찰의 원천이 됩니다. 거절의 아픔을 느껴본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능숙해집니다. 오해받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보고 듣는데 재능을 보입니다. 너무 과하다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강렬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공간을 마련하는 법을 배웁니다. 상처받은 자에서 치유자로의 이 변화는 자동적이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과정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그림자 부분을 포함하여 자아의 모든 측면을 통합하는 과정이죠.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민감함을 강점으로, 강렬함을 재능으로, 깊이를 보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안녕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고갈되는 것을 거부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고독의 연금술. 고독과 외로움은 종종 혼동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입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들과 단절되었다고 느끼는 고통입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기쁨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두 상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심리적 생존에 매우 중요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종종 선택이 아닌 상황에 의해 홀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깊이는 다른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고 강렬함은 압도할 수 있으며 질문은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 집단에서 배제되거나 얕은 관계를 위해 간과되거나 단순히 그룹 내에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요된 고독 속에는 숨겨진 선물이 있습니다. 정상인 척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에서 벗어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깊은 생각을 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며 내면의 풍경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고독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성소가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정보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흡수한 감정들로부터 자신의 감정을 분리하며 모든 가면과 적응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많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질문은 나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 입니다. 자신의 문화 속에서 이방인처럼 느낀 수년 후 그들은 자신과 같은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강렬하게 느끼며 끊임없이 질문하는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런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소식은 그들을 찾는 데는 인내와 용기가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특정 환경과 활동에 끌립니다. 그들은 서점과 도서관, 미술관과 박물관, 조용한 카페 구석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철학과 심리학, 문학과 시, 영적 수행과 치유 예술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들은 시트콤보다는 다큐멘터리를, 오락보다는 깊이를, 기분 전환보다는 의미를 추구합니다. 두 명의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를 알아볼 때 종종 즉각적인 안도감과 인식이 있습니다. 마침내 같은 언어를 구사하고 설명하거나 단순화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강렬함과 깊이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드물지만 심오하게 영혼을 살찌웁니다. 진정성이라는 혁명. 우리의 불안감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세상에서 진정성을 지키는 것은 혁명적인 행동이 됩니다. 자신의 빛을 흐리지 않기를 거부하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며 외양보다 의미를 고집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수능과 소비 위에 세워진 시스템의 위협이 됩니다. 우리 경제의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람들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감정에 의존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뷰티 산업은 외모에 대한 불안감 위에서 번성합니다. 자기개발 산업은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감각으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우리를 자신의 삶으로부터 주의를 돌리게 함으로써 성공합니다. 스스로와 평화를 찾고 스타일보다 실체를 중시하며 오락보다 의미를 추구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도전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깊이를 가진 사상가들이 종종 소외되거나 까다롭다는 딱지가 붙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산만하고 순응하게 만드는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에필로그, 당신을 위한 초대. 만약이 그래서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면 만약 더 적은 것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너무 과하다는 익숙한 아픔을 느낀다면 이것은 당신을 위한 초대입니다.
당신의 기피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축소하지 말고 얕은 것으로 충분한 척